오늘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약 45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신복지제도 등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해결 구상안을 제시했죠. 말미에는 북원전 건설 의혹을 언급하는 야당에 대해 선 넘은 거짓 주장이라며 강한 비판을 해서 장내가 소란을 일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낙연 대표의 연설과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맡고 계시죠? 배준영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민주당 이낙연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예. 사실 국민이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 특히 여당 대표께서는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을 좀 선행해야 되는데 예. 글쎄요, 맥락 없는 공치사와 이제 오늘 신복지 구상 등 글쎄 좀 약간 저희가 볼 때는 뜬금없다고 생각되는데 이 비전을 이게 한 달 남으셨습니다. 이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공감을 국민들이 받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게 그 방역과 경제 사이에 우왕좌왕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 마당에 협력이 공유제라든지 사회연대 기금이라든지 이렇게 손을 벌리는 글쎄 그런 게 과연 오늘 말씀하신 우분투 정신, 네가 있어야지 내가 있다라는 그런 정시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화자찬의 뜬금 정책의 나일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이셨고, 근데 연설 후반부에 그 야당이 선을 넘은 거 아니냐 이런 발언에 대해서 장내 소란이 있었습니다. 야당이 아마 항의했던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차원에서 야유였습니까? 글쎄 정부 여당의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내놓는 게 야당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저희 보고 선을 넘었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은 휴전선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희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한테 북풍 공작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놀라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볼 때. 예. 네. 아마 이낙연 대표가 선을 넘었다라고 했던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적 행위 발언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북한 원전 관련 문건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이 김종인 위원장의 이적 행위에 이 단어에 동의하십니까? 네, 사실 이제 저희가 북한이 이 주적이냐 아니냐의 개념서부터 들어가서 과연 북한을 이롭게 했느냐 아니냐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은 국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텐데요. 예. 사실 지금 남한은 원전을 셧다운하고 북한에 지금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께서는 이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고 친환경적이지도 않은데 굳이 북한에 그렇게 원전을 지어주는 그런 의혹에 찬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이 정부 여당은 투명하게 밝히면 되는 일이지 이것을 무슨 선을 넘었다느니 무슨 오늘 최재성 정무수석께서는 다 걸어야 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국정이 무슨 도박판입니까? 다 걸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온당치 못한 언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산자부에서 더 이상 논란이 없길 바란다면서 당시 문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건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장에 향후 북한 지역의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고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중간쯤에 현재 북미 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서 현 시점에서 구체적 추진 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한미일 함께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게 김종인 위원장의 이적 행위란 말과 이어질 수 있는가? 제가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혹시 당내에서 계속해서 이런 주장을 했을 경우 역풍 가능성을 언급하는 분은 없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질문해봤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6장짜리를 갖고 있고 오늘 전문가들과 좀 회람을 해봤는데요. 참 이상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위에 써놨는데 이런 양식을 거의 본 적도 없고 이런 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쓴 거는 공무원이 차후의 책임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이 보고서라고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상위 기관의 보고가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당시에 어떤 시기였습니까? 그 정권이 원전의 경제성, 안전성 의문 제기하고 원전 시대에 뭐 마감한다는 서술이 시퍼런 시기인데 어떤 실무 공무원이 상부 지시도 없이 뭐 그렇게 검토하고 보고도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게 예.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 USB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전달했다고 분명히 알려졌는데 전달 안 했다고 그러고.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4월 27일 날 1차 남북회담을 하셨죠. 그리고 예. 4월 30일 날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도보다리에서 발전소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은 계속 원전 얘기만 하고 이런 상황과 그리고 야밤에 산자부 고위 공무원이 들어와서 정말 수백 개의 파일을 지워갖고 형사소출을 당한 상황이랑 오버랩이 되면은 누구나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뭐 북풍 공작이라든지 유물이라든지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는 그 말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게 관련 공무원의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네. 문서를 봤을 때는 상부 지시가 없었으면은 이런 문서를 작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뜻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뭐 국정조사 또 특검 얘기가 일단 나왔습니다만은 네. 그 여당에서 안 받아들이면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계속 주장하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 사실 수적으로 열세는 있지만은 예. 그 여당이 반대할 거라고 해서 저희가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예, 저희는 어제 당론으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투명하게 밝힐 의무가 정부 여당이 있고 야당은 그것을 반드시 주장을 해야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저희는 또 이제 저희 의원님들과 전문가들과 진상조사 규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좀 전문성 있는 검토도 병행할 생각입니다. 예. 혹시 당내에서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까? 글쎄요. 궁금한 거는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뭐 이런 의견이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주제를 바꿔서 네.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 좀 여쭤보죠. 네. 오늘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로 추경 편성하겠다. 그리고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급, 그러니까 선별과 보급을 함께 협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을 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저희가 더 적극적이었고요. 예. 2차나 3차 지원금은 저희가 주창을 했고 정부 여당이 안 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주장해서 한 겁니다. 예. 근데 참 묘하게도 정부는 선거 때만 되면은 태도가 돌변을 해서 특히 1차 긴급 재난금이 총선 직전이었죠. 예. 그리고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은 재보궐선거 직전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럴 때 금권선거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할 때 본 예산에 꼭 태워갖고 늦어도 이번 설 전에는 공기가 전부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그러면 방금 대변인님 말씀처럼 네. 물론 야당에서는 당연히 4차 재난지원금 선거 전에 뿌려서 선거용으로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당연히 네.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야당에서 이거를 반대하면 그것도 네.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부담되는 건 사실이지만 예. 그렇다고 이게 지난번에도요. 저희는 사실 이 재난 지원에 관련된 거는 한 100조 정도의 중장기 계획에 따른 예산을 세워서 충분하게 지원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예. 지난번에 보면은 누구 말대로 엄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예. 그렇게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금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됐습니다. 예. 90%도 지급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좀 알찬 계획을 세워갖고 그런 선거와 상관없이 좀 제대로 된 충분한 지원을
선거 후에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우리 방송에서 다른 국민의힘 의원과도 인터뷰할 때 그분도 선거 후에 지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대변인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4차 재난지원금은 그러면 선거 후에 지급한다. 이건 당에서 이야기가 좀 나왔었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이야기입니까? 저희의 일관된 입장은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한 금권 선거에 어떤 의도를 가진 4차 재난지원금은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 반영된 말씀이라고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주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판사 탄핵 발의에 대해 구시대 유물 정치라고 비판하셨습니다. 네. 어떤 의미일까요? 구시대 유물 정치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조선 현종 때 예속 논쟁을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상복을 어떻게 입느냐 갖고 조야에서 얼마나 분쟁을 했지만은 그게 어떤 실질적인 실효적인 일이었습니까? 네, 정치만 망가졌죠. 이번에도 해당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이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소의 이익이 없어요. 이분이 지금 퇴직을 2월 달에 하신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보니까 이 탄핵을 주도한 이탄희 의원님도 그 사실을 미처 몰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지만은 헌법을 위해서 한다는데, 글쎄요. 근데 이렇게, 180명 넘는 법력권의 의원님들이, 민생 문제도 사실 많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함몰돼 갖고, 이게 사법부의 어떤 독립을 해야 하는 이런 일에 몰입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민생하고 상관도 없는 것이고 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2월 말에 퇴임 예정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아마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네, 그거는 정부 여당에서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근데 우려하는 거는 오늘도 김영수 대법원장님의 참 입장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취임 때나 시무식 때도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오늘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는 국회와 헌재가 권한이고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탄핵의 대상인 판사의 어떤 범죄는 차치하고라도 이게 탄핵이 진행이 되면은 그만큼 판사들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그 판결에 대해서. 근데 제가 그런 의심만 했는데 며칠 전에 이수진 의원님이 판사들의 판결과 어떤 처신은 달라질 것이다. 이 탄핵 전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의도가 있고 실효성은 없는 그런 탄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임성근 판사 1심 재판에서 형사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위헌은 맞다 이렇게 판결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헌재로 갖고 가면 어쨌든 상징성은 있지 않느냐. 판사의 잘못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징성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네, 그래서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은 판결문에 여러 가지 혐의라든지 가능성이라든지 잘못된 점을 그렇게 했다고 그래갖고 그게 바로 판결로 연결되는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헌법을 위해서 이런 탄핵을 한다고 하는데 헌법에 의한 저희 국회법에 의하면은 이런 사항이 있으면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걸 심의하게 돼 있는데 그 심의하는 절차를 뛰어넘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미 2월 달에 퇴임하시는 분인데 실효도 없는데 그런 절차까지 어겨가면서 저희가 그렇게 서둘러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해가 할 수 없어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시간이 없어서요. 의원님. 하나만 더 여쭈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하고 전화를 끊으면은 이따가 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하고 통화를 하게 되는데. 국민의힘도 당연히 부산시 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 가덕도 문제가 근데 핵심 이슈로 떠올랐는데. 이 가덕도 이슈는 당론으로 굳혔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저희 가덕도를 할 겁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저희 당론입니다. 근데 조영 원내대표는 나에게 묻지 말라 이러고 TK 일부 의원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당의 대표가 현장에 가서 하겠다면 하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문제를 놓고 부산시장 재보궐선거판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오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한일 해저터널 사업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예비후보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지난번에 그 출마 선언을 할 때 저하고 인터뷰하면서 제가 또 이렇게 힘든 길을 가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얼마 안 됐는데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부산 선거판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연말과 1월 초순까지가 가장 바닥이었다고 느껴지고요. 예. 1월 중순부터는 지역 여론도 조금씩 좋아지는 기미가 나타났는데 예. 그게 여론조사라도 반영이 되어서 예.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나 뭐 아직은 국민의힘이 더 우세한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예. 저희들이 쫓아가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론조사는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고 실제로 그 거리를 돌아다닐 때 그 체감은 어떻습니까?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가덕도 신공항 문제만 하더라도 부산으로서는 이번 선거만의 이슈가 아니라 예. 2007년 대선부터 이게 이슈가 됐습니다. 예. 그때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공약을 걸었었고요. 그래서 14년 정도 아주 뜨거운 감자처럼 시민들의 입이 회자되는 이슈인데 잘 안 됐지 않습니까? 예. 5년 전에는 박근혜 정부 때는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조금은 부산으로서는 땡뚱한 예. 그런 결론이 내려졌고요. 그래서 이게 가덕도 공항 한다 그래 잘 되겠나? 이런 회의적인 시선이 참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1월 중순부터는 국회에서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2월 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 이런 공언을 적극적으로 하니까 예. 시민들의 여론이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게다가 지난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그 공항 하나 짓는다고 경제가 발전하겠느냐 뭐 이런 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발언이라든가 예. 국민의힘 TK 의원들이 밀양공항 특별법을 또 발의하겠다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당 지도부가 부산에 내려가서 도와주겠다. 또 김영춘 후보는 내 호는 가덕이다. 뭐 이렇게 여기에 승부수를 띄우면서 좀 부산 민심이 돌아섰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 분명하게 되었던 것도 부산 시민들께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할 세력은 민주당이구나. 또 국민의힘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거나 좀 반대하는 입장이구나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여론이 좀 돌아서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며칠 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내려가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 이번에는 이렇게 좀 말을 좀 바꿨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며칠 만에 갑자기 뭐 그게 경제에 별 도움이 되나고 했다가 이번에는 도움이 많이 될 거다 해줄게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게 진정성이 의심되는 거죠. 예. 그럼 실질적으로 그 후보님 생각도 그렇고 부산 민심도 가덕도는 꼭 있어야 된다. 가덕도가 있으면 어떤 점이 좋아진다. 뭐 이런 청사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어떤 의원님은 고추 말리는 공항을 또 뭘 그렇게 크게 짓냐고 그러셨는데 예. 부산 김해공항 현재의 공항만 하더라도 김포공항보다 흑자를 더 많이 내는 공항입니다. 예. 그런데 포화 상태죠. 예예. 거기다가 김해공항이 과거에 2002년도에 129명이 사망하는 민항기 추락 사고가 있어서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다 안전한 신공항과 함께 지금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 울산이 전부 경제가 추락 상태거든요. 예. 과거에 중화학공업 위주로 경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소단박형의 ICT 산업이나 바이오 산업 같은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첨단 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공항 인프라 없이 되느냐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산에는 신항만이 있으니까 24시간 화물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경제공항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항만과 공항의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새로운 첨단 산업의 국내외 유치도 훨씬 더 용이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산, 경남, 울산 경제가 지금의 추락 추세에서
다시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길로 올라설 수 있다. 이런 희망의 그 수단으로 지금 가덕신공항을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후보님 일자리 창출 셀즈맨이 되겠다 이런 말도 하셨던데 그 가덕도 신공항이 고용 효과도 유발할 수 있는 겁니까? 공항 건설 자체만으로도 연인으로 쳐서 한 50몇만 명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만 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공항 건설 이후에 그런 공항 인프라로 인해서 해외의 기업들 또 국내 서울이나 유수의 대기업들이 부산과 경남, 울산에 투자를 새로운 업종으로 투자를 좀 많이 해주실 거다. 그래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외주로 떠나가는 그런 부산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거나 외지의 청년들도 찾아오는 그런 부산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희망의 비전을 갖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국민의힘에서는 부산 민심이 약간 출렁인다 이렇게 느꼈다는지 가덕도 신공항 플러스 한일 해저터널 건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 플러스 원처럼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이게 한일 해저터널이라는 게 사실 이번에 새롭게 대두되는 이슈가 아니고 제 기억에는 1970년대 그럴 무렵부터 이미 일본과 한국 사이에 오간 이야기들입니다. 특히 일본 사람들이 많이 희망하는 사업이죠. 근데 이제 그분들 영리하니까 자기들이 앞장을 안 서고 한국 사람들 좀 앞장을 세웁니다. 그런데 결국 그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것도 그렇고 이번에 이현주 후보가 말한 것도 보니까 일본이 자본금이 90%, 한국의 10% 정도를 대어서 약 100조 원짜리 사업을 하자는 건데 왜 일본이 90% 자본을 대겠습니까? 그것만 봐도 일본한테 훨씬 이익이 되고 한국은 부분적인 이익밖에 없는 건데요. 특히 부산의 입장에서는 한일 해저 터널이 완성이 되어서 일본에서 육로로 차들이 바로 한반도를 거쳐서 대륙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은 부산은 패싱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쳐가는 도시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죠. 부산이 환적 항구로서도 세계 2위의 항만인데 일본으로 건너가는 그런 물량들도 많거든요. 그런 항만으로서의 입지 기능을 결정적으로 타격을 주는 해저터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처럼 말씀하셨는데 사실 부산 경제나 부산의 입지적인 어떤 특성 이런 걸 좀 잘 모르시고 하신 좀 조금 뜬금포 같은 공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본이 우리보다 더 원했던 거는 또 뭐 사실이고요. 일본은 해저터널이 완성이 되면 이제 섬나라가 아니라 대륙국가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희망하는 일이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걸 하면 일본의 이익에 대변되고 우리 이익에는 대변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민의힘 또 보수 언론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거 하자고 얘기했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노무현 정부 때 이게 한번 검토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하도 사람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하자고 요청을 하니까 검토해봤는데 경제성 없다라고 결론 내려졌던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 중요한 건 사실은 이게 부산시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나서서 만일 한다고 해도 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이슈를 던져서 화제가 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또 오랜만에 또 연결하셨으니까 김영춘 예비후보 공약 좀 살펴보죠. 코로나 관련 또 공약도 내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뭐 코로나 방역은 전국 공통의 문제입니다만은 부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방이기 때문에 겪는 코로나 양극화 현상의 피해가 더 심한 것 같아요. 특히 경제적인 타격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코로나 방역 자체로만 보면은 그 구군별로 생활치료센터가 지금 하나가 없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증이나 이제 자각 증상이 없는 무증상 환자들을 위한 그런 그 생활치료센터를 구군별로 하나씩은 좀 만들어서 병원의 부담을 덜어줘야 되겠다. 그런 공약도 내세웠고요. 역학조사관리팀도 구청별로 한두 개 정도밖에 없어요. 이걸 이제 환자가 확대될 걸 대비해서 비상 대비 편성으로 한 5개까지는 만들어놔야 되겠다. 이런 공약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는 그 재난 손실에 대한
좀 지원을 확대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저는 기준을 중위소득 150% 그 이하가 중산층 이하 기준인데요. 예. 그분들 중에 재난으로 인해서 실질 소득이 감소한 시민들에게는 고정 비용의 한 50% 정도를 한 3개월간이라도 계속 좀 대주자, 지원해주자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건 예. 그 부산시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고 중앙정부가 국회가 결정해 주셔야 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뭐 좀 두고 보도록 하고요. 예. 그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전 국민 지급 이야기 나오고 있고 또 두텁게 선별해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낙연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맞춤형과 보급 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재명 도지사는 환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전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예. 후보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산을 다루는 재정당국에서는 아무래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전국민 지원은 저는 시기의 문제를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난 뒤에 예. 뭐 소비 진작이나 또 우리 국민 위로 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예. 지금 당장은 피해를 많이 입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죠. 그 선거 구분해서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선거 앞두고 있는데 다 주면은 선거 유리하지 않습니까? 뭐 선거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만약에 그렇게 소비 진작을 위해서나 뭐 국민 위로 차원에서 다 줘버린다 그러면은 잘못하면 코로나 확산에 또 이바지하는 결정이 될 수도 있죠. 코로나 사태를 좀 봐가면서 괜찮아지면은 지급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이네요. 전체적으로.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오늘 뭐 후보님 당연히 보셨겠습니다만은 부산시에서 그 출산 장려금 정책을 발표했더라고요. 예. 원래는 둘째부터 200만 원 바우처를 주게 돼 있는데 첫째부터 20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1세까지 월 30만 원,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인하를 발표했는데 국민의힘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첫 아이 출산 시 300만 원, 둘째는 600만 원 이렇게 저출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혹시 후보님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정책은 있습니까? 이 정책에서. 왜냐하면 지금 부산에서 가장 부산의 위기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젊은 층이 자꾸 서울로 자꾸 빠져나간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생아도 태어나지 않고 뭐 이런 문제점이거든요. 우리나라 전체가 다 겪는 문제입니다만은 대도시 중에서는 특히 부산이 가장 극심합니다. 25년 동안 인구가 50만 명이 줄었는데 주로 20, 30대, 40대 분들이 빠져나가고 그들의 아이들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노인 인구 비율은 7대 도시 중에서 가장 높고요. 신생아 출생률은 가장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시의 그 보육 문제 또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이만 낳으면은 적어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보육 단계에서는 시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해주겠다. 그런 무상 보육, 무상 의료 아이들에 한해서 이런 정도의 획기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좀 풀어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아이만 낳아라. 부산시가 키워줄게. 또 정부가 키워줄게. 이런 정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재정 이야기 또 나올 텐데 그럼 어떻게 말은 하느냐? 여기에 투자하는 거는 가장 경제적인 투자입니다.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해서 10년, 20년 뒤에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어 버리면은 국가는 또 지역 도시는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경제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투자하는 게 아이 낳는 일에 투자하는 게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또 하나 어젠가요? 이낙연 대표가 또 부산을 찾아서 서부산 의료원 그러니까 공공의료원이죠. 여기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공공의료원이 부산에 있는 서쪽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그 동쪽보다 부산이 여러 가지 지표에서 전국에서 뭐 제2의 도시라는 말이 정말 창피할 정도로 경제적인 사회적 지표가 낮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공공의료만 하더라도 전국의 대도시 중에서는 공공의료 비중이 가장 낮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를 겪어보면서 부산 의료원 하나로는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과거부터도 계속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이른바 예타를 통과를 못했어요. 서부선 의료원 같은 경우에. 예. 사실 이 공공의료원을 경제성 평가를 위주로 하는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자꾸 하는 거는 좀 넌센스입니다. 이 공공복지 차원이고 시민의 건강 안전 차원의 대책인데 예. 거기 어떤 큰 경제성이 나오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일이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의 덕택도 있었죠. 예. 그래서 서부산 쪽에 공공의료원을 하나 신설하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료원은 이게 흑자가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 네. 과거에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시킬 때 그런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나고 나서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적자여도 그 부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당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경선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월 7일 날 1차 경선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과반수가 안 되면 3월 14일 날 2차 경선을 결선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죠. 예. 지금 세 분 나와 계시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공정한 경선 진행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였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린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도원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부터 짚어주시죠. 예,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6명 늘었다고 합니다. 어제보다, 그러니까 어제 0시 기준보다는 한 31명 늘었는데, 어쨌든 사흘 연속으로 300명대를 유지했고요. 예. 이게 추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작년 크리스마스 때 한 1240여 명 정점을 찍은 뒤에 새해 들어서 좀 감소하다가 지난달 말에 그 IM 선교회 미인가 교육시설 집단 감염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서서 좀 우려를 했었는데 최근 며칠은 어쨌든 주말과 휴일의 영향으로 검사 건수가 줄은 영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다시 300명대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역 발생이 한 295명인데 이 지역 발생 확진자가 연이틀 200명대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지역 발생 확진자가 연이틀 200명이 된 게 작년 1월 18일에서 19일 이후에 한 2개월 반 만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감소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이 검사 건수가 좀 줄어든 주 초반 영향이 있기 때문에 확산세가 꺾였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이르다는 평가입니다. 예.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또 연장됐지 않습니까? 연장됐는데, 그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특히 영업시간 9시 제한하는 건 못 버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역당국은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2.5단계를 2주간 연장시킨 건데 예. 작년 추석보다 이번 설이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방역당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한다는 것은 고향에 결국 가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작년 추석에 이어서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을 제한하는 조치가 이어진 거죠. 예, 예. 사실상 이게 몇 가지 예외가 있더라고요. 장애가 있거나 또는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노모 이런 경우에는 조금 예외가 있긴 하던데 사실상 이제 평범한 가정들은 모이지 말라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서 한 세대 두 가정만 모여도 5명은 넘어갈 테니까 모이는 건 좀 어렵게 됐죠. 예. 이게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는 걸 좀 들어보면은 일단은 숨은 감염원이 좀 누적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작년 추석 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는 거는 가족 간 전파 감염이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비율이 한 22% 가량이고 또 최근에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 피로도가 좀 높아졌지만 강력한 방역 조치가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고요. 북한 원전 문건 의혹은 오늘도 계속 뜨겁네요. 예,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원본 문건을 전격 공개했죠.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이고, 아까 배주영 대변인 인터뷰도 했었지만, 보고서 첫머리에는, 이게 추진할 경우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다. 또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향후에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되고, 원전 건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요. 예. 산업부가 문건을 공개하면서
뭐 이거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다. 추가적으로 검토하거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고, 뭐 문재인 대통령까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구시대의 유물이다, 유물 정치다라고 규정하면서 이례적으로 맹공을 폈고요. 이 문건 공개 또 문 대통령의 반박에 발맞춰서 여당도 강하게 반격을 하고 있죠. 아까 일부에서 잠깐 나왔지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총리 시절에 이렇게 했는데 문 대통령이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한 USB에도 이런 원전 관련 언급은 전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야당이 선거만 닥치면 색깔 공세를 일삼는 이런 수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비난을 했는데 뭐 이런 발언을 하는 와중에 야당 국민의힘 문석에서는 고성이 좀 터지기도 했어요. 다만 뭐 최대성 청와대 정무수석도 오늘 라디오에서 내부 점검을 다 해봤는데 일절 청와대가 문건을 보고받은 적도 없고 관련 회의를 한 적도 없다라는 점이 확인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 산자부에서 문건을 공개한 건 더 이상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였겠습니다만 공개하고 나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발을 디뎠기 때문에 좀 계속 가는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데요. 예. 근데 관련해서 좀 해프닝 같은 일도 있었어요. 예. 예, 오세훈 후보, 서울시장 후보죠. 네. 예비 후보. 그 원전 문건에 보면 네. V1 이렇게 SWP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그 V가 VIP, 즉 대통령을 뜻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예, 이런 의혹을 본인의 SNS에 올렸다가 유감이다, 안타깝다 이렇게 번복했는데 그건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문건 제목에 뭐 뒤에 V1.2, 뭐 V1.1 이렇게 해서 소문자 V죠.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걸 갖고 이제 오세훈 예비 후보가 이 V자가 들어가는 게 결국 VIP 대통령의 뜻하는 거 아니냐. 예. 사실 이제 뭐 기자들이나 정치인들 뭐 이렇게 정부 관료들이 VIP가 대통령을 지칭하는 은어로 많이 쓰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소문자 V를 갖고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한 거고요. 예. 뭐 일제히 민주당에서는 좀 사실 조롱이 터졌습니다. 이게 강선호 대변인 논평을 보면은 문서 작성을 해본 분이라면 이게 버전이라는 거를 V가 예. 모를 수가 없다라고 예. 지적을 했고 뭐 음모론에도 격이 있다라고 뭐 얘기를 했고요. 우상호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뭐 V3는 안철수 후보가 대권 도전을 3번 한다는 거냐라고 비꼬기도 했고요. 예. 조롱이 계속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페이스북에 버전으로 보는 게 맞다는 의견들을 많이 받았다라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는데 다만 그렇다고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진 않는다. 대통령께서 직접 사실관계를 밝혀달라 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오세훈 후보는 SNS를 다른 사람과 상의 없이 본인이 직접 하는 것 같네요. 이게 보좌관들이나 옆에 누가 있었다고 하면 저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오늘 쓴 거는 사실 그렇죠. 버전이라고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텐데 이게 어쨌든 해프닝으로 끝난 것 같고요. 자, USB를 관련해서 공개하라 이렇게 주장했는데 여기에는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일단 오늘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디오에 나와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이 정상회담에서 오간 USB 자료를 공개하면 나라가 뭐가 되느냐라고 반박을 하면서 야당이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면은 공개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다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사실상 공개를 뭐 할 필요도 없고 이게 외교적으로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뭐 북한 저 나라 정상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 국내 정치적인 어떤 게 펼쳐지면은 다 공개될 수 있겠구나.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가 있고 어쨌든 압박을 했는데 이 북한 원전 건설 이 문건이 작성된 시기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던 지금 이제 외교부 장관 후보자죠.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좀 전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일단 이 원전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쐐기를 박는 거로 좀 저는 해석을 했는데 미국에도 이 북한에 제공했던 동일한 내용의 USB를 제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한반도 경제 구상의 취지를 설명하니까 미국도 수용을 했고, 예. 미국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입장을 내놨는데, 미국을 갖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대놓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USB 논란은 저는 잠잠해질 거로 좀 보여집니다. 북한에 전달한 똑같은 USB를 미국에 전달했다. 네. 게다가 그 관련 보도를 예전 걸 살펴보면 4월 30일 날 USB를 북한에 전달했다 신경제. 네. 이 김의겸 대변인이 기자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모든 게 기사로 쏟아졌는데 지금 와서 뭔가 음모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좀 정치 공세가 아니냐. 이게 아마 민주당과 청와대 생각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파일이 지워지지만 않았어도 사실 이런 일이 예. 벌어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뭐 좀 공세의 틈을 정부에서 좀 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야당도 이게 오늘 정의용 이 외교부 장관 후보자 미국 이거는 저는 이제 야당이 더 이상은 좀 이렇게 집착은 안 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 소식도 좀 알아보죠.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 후 수습하는 것도 힘든 모습인데 류호정 의원이 수행비서 면직 관련해서 또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오늘 결국 사과를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류호정 의원의 이제 수행비서를 뭐 해고 해고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정의당에서는 면직 논란과 관련해서 당사자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못한 점, 또 이 당시 상황을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한다라고 공식 사과를 했고요. 이제 정호진 수석 대변인 브리핑을 들어보니 류호정 의원과 이 전직 비서 분이 노동본부장 배석하에 면담을 진행을 했고 류호정 의원이 좀 이 당사자한테 미안함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허위사실 유포나 비난 등은 좀 자제해달라고 호소를 했고요. 정의당 비대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는 강은미 원내대표도 오해가 좀 싹튼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어느 조직이나 이 맡은 역할을 하다 보면 직이 낮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임무가 좀 약간 권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뭐 정의당도 권위적이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라면서 좀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근데 이번의 계기로 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뭐 양측의 주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 정의당에서 이 해고자 관련해서 그 다른 언론을 통해서 이 해고 당한 사람이 근태 문제가 있다. 다양한 주장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근태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언급을 하면 그 해고된 분은 이제 다른 직장 가기도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뭐 소문이 나면은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정의당에서 과거에 그렇게 주장하던 2차 가해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피하기는 예, 어려워. 그거는 조금 섣부르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근태 문제를 언급하기 때문에 이 해고된 분이 자기 이름 실명을 다시 언급하면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뒷수습하는데 정의당이 너무 아마추어적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정의당이 지금 사실 상황이 뭐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대표가 이제 뭐 성추행 사건 동료 같은 당 의원 성추행 사건으로 직위 해제가 되고 뭐 사실 수습에 여념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연이어서 이런 일이 터지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뭐 이번 계기로 조직 진단을 해보겠다고 하고 또 뭐 이제 이 4월 재보선 관련해서 후보를 낼까 안 낼까 관심이 많은데 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좀 잡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하죠. KBS 직원들만 보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KBS 직원으로 추정되죠? KBS 직원이 맞는 것 같은데 연봉 관련 글이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억울하면 KBS에 입사해라 뭐 이런 것 같아요. 예, 좀 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글이었는데 이 블라인드라는 그 익명 게시판 앱입니다. 여기에서 최근에 KBS가 수신료 인상 추진을 하다 보니까 뭐 야권을 중심으로 사실 비판 여론이 강했는데요. 이거를 좀 저격하는 글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갖고 불만들이 많다. 너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는 정년 보장되고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꼬박꼬박 낸다. 그래서 뭐 평균 연봉이 1억이고 직원 절반이 매년 1억 이상 받는다. 그러면서 이게 포인트가 밖에서 우리 직원 욕하지 말고 능력이 되고 기회가 되면 우리 사우님이 되라. 그러니까 입사해라. 억울하면 약간 KBS에 들어와라라고 쓴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직원 한 명이 다른 KBS 전체 직원들의 얼굴에 다 안 좋은 영향을 먹칠한 것 같은데 관련해서 KBS는 또 사과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결국 사과문을 냈습니다. KBS 구성원의 상식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그래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버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자님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선고 3부 시작합니다.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과 함께하는 박장 재소 시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오늘 굉장히 또 인터넷에서 논란이 됐던 이야기인데 아동 성범죄자로 지난해 12월 출소했던 조두순이 각종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매달 120만 원을 받게 된다. 본인이 아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던 것 같고, 네. 이게 관계 당국으로서는 뭐 안 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법령상
그렇게 해서 준 것 같은데 많은 국민들은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저런 악질 범죄자한테까지 돈을 줘야 되나 이렇게 해서 좀 반발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조두순 씨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을 했고요. 예. 이게 지금 허가가 났는데 심지어는 뭐 소급해가지고 신청일 이전의 부분도 뭐 수령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일단은 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는데 조두순이 결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범죄자한테는 뭐 수급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 건 아니고 다만 기준으로 살펴보는 게 뭐 근로 능력, 소득, 재산 이런 부분을 보는 거고요. 뭐 장애가 있는지, 그리고 연령이 어느 정도인지, 한부모 가구인지 이런 어떤 그 실제로 소득과 관련된 경체적인 지표를 위주로 살피다 보니까 이 조두순도 이 수급 대상에는 포함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받는 돈을 보면요. 일단 기초연금으로 30만 원을 받고요. 예. 부인과 함께 2인 기준으로 한 60만 원 정도 예. 생계급여로 받고 주거급여 한 27만 원 하면 토탈 최대 한 120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되니까 이게 적지 않은 돈을 수령하게 예. 되는 건 맞아요. 기초연금 30만 원은 그 65세 이상 분들에게 다들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하위 70% 요건도 맞춰야 돼요. 예. 두 가지 정도 요건인데요. 일단 65세 이상이 되고 예. 특히 조두순은 근로능력이 없다고 지금 판단한 것 같아요. 특히 배우자가 65세가 되지 않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또 질환 때문에 취업 자체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법상으로 봤을 때는 안 줄 수 있는 그런 제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산시에서 그 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지급하겠다라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65세 이상 노인 연령이 참 많은데 그렇죠. 그분들도 많이는 못 받거든요. 그런데 나보다도 더 많이 받네? 뭐 이렇게 또 여기서 이게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그 그러니까 전과 경력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다든가 노령연금을 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조항은 없나 보죠? 그렇습니다. 이게 근거 법령이 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그 법령이 있는데요. 여기에 뭐 범죄자에 대해서는 뭐 수급 대상에서 탈락시킨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경제적인 능력 여부, 그래서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까 성과 여부나 뭐 범죄 이력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무리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더라도 이제 사회적 안정망 속에 포섭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법의 취지다 보니까 조두순도 이제 경제적인 어떤 기준은 충족을 해서 수급은 가능한 거죠. 그 장 변호사님 말씀처럼 뭐 천인 공노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검사가 기소를 하고 판사가 판결을 해서 그 만기 출소했고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 재활할 수 있는 기회는 국가 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래도 여론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죠.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뭐 안 줄 방법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복지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를 어떤 범죄라든지 다루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뭐 국가의 시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방법은 없지만 사실 또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검찰의 그 약간의 실수 부분, 또 판사의 또 어떤 실수 아닌 실수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형이 낮았기 때문에 또 그 형을 다 만기로 하고 나왔던 거를 갖고 지금 하긴 어렵고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제대로 된 형을 좀 줬었으면 하는 또 아쉬움이 또 생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SBS가 월성 원전과 관련한 산업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일고 있는데 SBS는 공소장을 어떻게 입수했느냐 관련해서 어제 저희가 조한기 전 청와대 수석하고 통화도 했습니다만 이게 좀 의심이 든다. 뭐 검찰에서 받은 거 아니냐. 검찰에서 받고 SBS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국민의힘이 그걸 받아서 증폭시키고 뭐 했는데 SBS는 검찰에서 받은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네요.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검찰에서 받지 않고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뭐 범죄 일람표라든지 이런 것까지 알 수가 사실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검찰이 아니라면 아주 유력한 쪽에서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진행자가 얘기한 것처럼 검찰이 언론에 던져주고 또 국민의힘 야당에서 공격하는 모양새로 쓰고 있는데 계속 봤던 어떤 패턴하고 비슷하거든요. 예. 예전 조국 전 장관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걸 봤을 때는
SBS가 다른 데서 입수했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 검찰 말고 다른 데서 입수할 수 있는 루트는 어디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실 이제 루트는 꼭 검찰만 지목될 필요는 없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소가 되면 일단 공소장은 검찰도 당연히 갖고 있지만 재판부도 이제 갖고 있고 또 이 피고인들도 이 공소장은 받아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루트를 역추적해 본다면 재판부의 일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고 그렇다면 검찰과 피고인인데 지금 이 피고인들은 공무원 신분이고 뭐 2명이 구속 기소되고 1명은 불구속 기소가 된 상황인데 이것을 언론에 알렸을 때 본인들이 입을 어떤 불이익이 더 크지 비용은 적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추론했을 때 아마 이 건과 관련해서 검찰 발로 공소장이 유출되지 않았을까 이런 의견들이 그래서 그래서 나온 것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이 재직 시절에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다 이렇게 하면서 국회 공소장 전문 공개도 폐지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흘러 들어가서 SBS가 보도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취재원 보호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SBS 측이 아마 밝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누구로부터 입수했는지. 그렇죠. 그걸 밝히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글쎄 이게 사실 이게 뭐 형사적으로 처벌을 한다거나 이러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서 만약에 범죄로 들여다본다면 그러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것인가. 그런데 피의사실 공표는 기소 전 단계에 이 수사 과정을 외부에 유출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것은 공소장, 말 그대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 어떤 혐의 사실에 대해서 알려진 거라서 피의사실 공표로 보기는 어렵고요. 또 공무상의 비밀 누설, 그러니까 공무상이라 하면 검찰발로 실제로 공소장이 유출됐으면 비밀 누설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비밀이란 게 사실 직무상 알게 된 법령상 정해진 비밀로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보호 가치 있는 정부의 어떤 내부 정보들 이런 부분을 유출했을 때 처벌을 하는 거라서 이걸 과연 기밀로 공소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여러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형사처벌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사건을 해보면 만약에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했는데 끝까지 뭐 본인들에게 정보를 준 딥소스를 이제 밝히지 않는다. 이러면 판단에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이 건이 그런 형식의 소송에 이제 그 구도로 가져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져가지고 좀 여러모로 좀 처벌까지는 가기 어렵다는 게 정리인 것 같습니다. 저도 형사 처벌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민사도 뭐 좀 그렇고요. 형사로 하려면 사실 아주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이것을 좀 밝힐 의사나 의욕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나갔는지 뭐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뭐 검찰에서 만약에 나갔다 그러면 검찰이 그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취재원이라는 그 취재원 보호를 해서 SBS는 얘기하지 않고 검찰에서 서기관 조사를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유출되는지 확인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법적으로는 문제 삼기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SBS가 원본을 삭제했다 공무원이 뭐 그렇게 보도를 냈는데 그 머니투데이에서는 원본은 있고 복사본은 삭제한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실관계가 완전 달라지는데 뭐 복사본은 삭제할 수 있으니까요.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또 중앙일보는 그 옆 동료 컴퓨터에서 원본이 나왔다. 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좀 공세를 좀 하려고 언론 또 야당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 자체는 지금 이 청와대나 이 정부에서 여권에서 반박을 하다 보니까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해명 모양새를 봤을 때는 더 이걸 갖고 쟁점화시켜서 무슨 정쟁에 어떤 글을 쓰기는 좀 어려워 보인 것 같고요. 그래서 SBS도 뭐 이제 더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어쨌든 원본을 선장에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원본이 삭제됐다고 보도했던 SBS로서는 좀 곤혹스럽게 생겼네요. 아마 근데 SBS는 공소장을 입수해서 그 부분을 단독 보도를 한 부분이라서 이제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상 그러면 어떤 파일명을 가진
파일들을 삭제했는지 이 부분을 보고 이 부분이 이제 원본인지 사본인지에 더 가중치를 뒀다기보다는 이 파일명에 근거해가지고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뭐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다든 등등의 보도를 한 걸로 또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게 현실적으로 미국이나 유엔의 승인 없이 우리가 원전을 지어줄 수 있을 확률은 없는데 어렵죠. 예, 이게 예. 전화 끊긴 거 다시 걸어주시고요. 이것이 어쨌든 비밀리에 쥐어주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좀 정치 공세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어제 국회에서는 발의됐고 내일 모레 표결에 붙인다고 하는데 15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이 가결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한 상황이죠? 사실상 뭐 당론은 아니라는 게 뭐 민주당 입장이긴 한데요. 예. 실제로 당론 채택과 진배 없고 이게 사실 법안 발의를 그러니까 법안이 아니라 요건을 발의하는 데 있어서는 한 100표 정도만 필요한데 훌쩍 넘겨서 161표로 발의 요건을 맞췄고요. 예. 가결 요건이 과반인 151표인데 이미 그 발의 요건 때부터 160표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지 않냐, 뭐 이탈표가 없다면요. 예.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다만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종 결론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전망입니다. 근데 뭐 사실 무기명이라고 하더라도 161명이 지금 얘기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무기명이라 해서 이탈표가 나오긴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예. 이탈표가 뭐 나올 가능성도 있긴 했겠지만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다. 근데 사실은 민주당 지도부가 좀 고민했었거든요. 그건 아마 이 판사 탄핵안을 가결시켰을 때 불어올 후폭풍을 좀 염려를 했다. 그렇다면은 뭐 박주민 변호사 말처럼 이탈표가 많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지금 민주당 의석수만 178석이고 이 판사 탄핵에 찬성하는 다른 정당, 열린민주당이라든가 정의당이라든가 여러 당이 있기 때문에 가결하는 데는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이 헌재에 가서 어떤 결과가 날 것이냐. 이거는 법률가들도 다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 입장을 좀 들어보죠. 박준 변호사. 이게 지금 2월 말까지가 본인의 그 임기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막 빨리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그 전에 판단이 나면 또 뭐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상 2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 나기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보호 이익 자체가 없습니다. 예. 탄핵은 파면을 하는 게 목적인데 예. 뭐 직책을 수행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 그러면 예. 각하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걸 각하를 안 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또 계속적으로 인용이냐 기각이냐 판단을 또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상식적으로 처음이라서 알 수가 없어요. 예, 2월 안에 결과가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예, 지금 박준 변호사 이야기는 그 판사를 탄핵해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그게 목적인데 이미 2월 말에 해당 판사 그만둬버렸다 판사직을. 그렇다면 그렇죠. 우리가 이걸 운운해서 어떤 소의 이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각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장윤별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일단 헌재에서 각하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는 봅니다. 일단 요건에 해당하지가 않는 거죠. 이제 법관을 탄핵하려면 이 현직 법관이어야 되는데 2월 말이면은 사실 법관주의에서는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탄핵 대상의 그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그 내부 실체를 들여다본다고 했을 때도 위헌적인 행위를 한 부분이 그렇다면 예. 탄핵에 이를 정도인지 굉장히 중해서 법관직을 이제 못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또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장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단순히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임성근 부장판사가 무죄를 받았기 때문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직권남용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던 건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하고 지시하고 지휘했던 건 맞지만 그것이 통상의 법관의 업무 범위에는 속하지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대해서 무죄로 면책이 됐던 부분입니다. 제가 사실상 전혀 없다고는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위헌적인 행위가 예. 그렇기 때문에 있다고 재판부도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위헌적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탄핵에 이를 정도에 대해서는 참 물음표가 많이 쳐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기 전에요. 우리 지금 청취자 의견으로 이 전화 연결하니까 너무 집중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우리 제작진이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른 라디오는 다들 그 스튜디오 나와서 하는데 왜 YTN만 계속해서 이렇게 전화 연결로? 저는 옆에 있어요. 사실 그 근처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옆방에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좀 다음 주부터 어떻게 좀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일 우선이 청취자들 아닙니까? 다음 질문 드리면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적 기구이기도 하면서 정치적 기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죠. 방금 두 분은 법률적으로 해석해 주셨고, 네. 만일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정치사법기구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치 영역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 사법 영역도 있는 거고요. 우리 이미 공수처 그 헌법 결정 볼 때 그것도 세 분이 위원을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거는 추천 자체가 바른미래당하고 예전에 자유한국당이 있긴 했지만 예. 두 분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탄핵도 심판을 하려고 그러면 9분 중에 6명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 부분이 그런 데서 개입이 될 여지도 있고. 그래서 각하라든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결국은 정치성도 좀 보지 않을까. 특히 사법부의 독립이라든지 또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사법부 협박이다라고 자꾸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을 쉽게 탄핵한다라고 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거기다가 헌재에서 인용이 되려면 9명 법관 중에 6명이 그렇죠. 오케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헌재 재판관 중에 보수적으로 또 판단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고려해서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죠. 9명 중에 6명이라는 요건이 3분의 2 이상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요건인데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들도 다 법관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인들의 이 사법부의 입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고 예. 종전에 사실상 탄핵의 대상이 됐던 법관들은 대법관 이상의 직급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좀 정치적인 논란과 관련해가지고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거나 했던 전례가 있는데 예. 사실 그런 부장판사 직급의 법관이 탄핵의 대상이 된 적은 없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권은 계속해서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서 응징하려는 조치다. 이런 반대적인 논리로 계속 공세를 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헌재가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을 겁니다. 예. 또 임성근 부장판사가 지금 만일 헌재에서 각하가 되면 사표를 지금 낸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연금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렇죠. 탄핵이 공직에서 파면함에 그친다 이렇게 헌법에 돼 있습니다. 예. 파면의 효과입니다. 예. 파면의 효과가 생기니까 일정 기간 동안 변호사라든지 공직 취임이 안 되고요. 연금 일정 불이익을 당하는데 만약에 각하되거나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무런 제한 없이 임기 만료해서 변호사 개업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빨리 움직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임성근 판사 1심에서 형사적으로는 무죄가 났습니다만 당시 재판관이 이거 형사적으로 처벌을 못하지만 이거 위헌이다 이렇게 또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네. 그거 왜 지금까지 민주당은 예, 빨리 추진을 했으면 사실 2월 말에 줄사표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사법농단과 관련된 판사들의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고자 했다면 더 빨리 움직였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어떤 정치적인 후폭풍 파장 또 이제 야당의 어떤 공세 이런 부분을 너무 염두에 두다 보니까 이런 사법농단 사건에 이 마침표를 제대로 좀 못 찍은 부분이 여건에도 다소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예. 좀 이 딜레마입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직권남용죄가 되지는 않지만 헌법에 위반된 부분이거든요. 중대한 권력 분립을 침해했다는 사건이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 만약에 직권남용죄가 무죄가 됐을 때 그때부터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제 기억하기로는 이탄희 의원 혼자서 이렇게 좀 많이 노력을 했던 모습입니다. 지도부가 이것을 좀 못 끌고 갔던 게 아닌가.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도 이게 시간을 못 맞추면 안 한 것만 못한 상황도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죠. 아까 국민의힘 반발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 그 책임을 물어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 말이 나온 이유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아마 못 받아들여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국민의힘 의석수 가지고는 발의 요건도 충족하기는 좀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데요. 3분의 1에서 가반이 돼야 됩니다. 예. 151명이 돼야 되는데 뭐 103석, 104석 그 정도니까 사실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이게 좀 문제예요. 뭐든지 간에 결국은 뭐 이거 헌법재판소든 법원이든 사법으로 다 가버리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예. 이쪽에서 헌법재판소에 넣으니까 우리도 넣겠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치를 다 사법의 영역에 지금 가버리는 안 좋은 얘기가 되는 게 아닌가. 뭐 이게 되지는 않겠지만 이게 실현하기는 의석수가 모자라지만 예.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뭐 하다가 안 되면 뭐 재판 받아보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것 같아요. 예. 장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건 사법농단에 연루됐을 뿐만 아니라 1심에서 위헌적 행위라고 재판부의 판단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지금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이유에서 사법성의 어떤 독립을 의심하고 훼손하면서 탄핵까지 운운하는 건 상당히 오히려 야권이 역풍을 맞을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을 쓰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 일단 국회의 요건도 상당히 충족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또 다른 논란만 야기하고 정치적인 공세에 그칠 가능성이 좀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예. 이게 임성근 부장판사가 그 위헌적 행위다라고 했던 것은 이게 어쨌든 그 지위를 이용해서 불법 행위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다른 재판하는 판사를 불러서 이렇게 재판하면 안 된다. 그렇죠. 무죄는 줘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판결 내용을 쓰면 VIP가 싫어한다. VIP는 이제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네. 그러니까 판결문을 고쳐라.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동안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권력 분립의 중대한 침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게 상권 분립으로 배웠는데 다 그 네. 행정부 대통령 눈치 보고 판결도 그렇게 눈치 했다고 보고, 예. 했다고 하는 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신뢰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떻게든 불이익을 줘서 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못 준다 하더라도 상징적 의미라도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판사는 10년간 뭐 근무하면 연임이 제한 없이 됩니다. 사실 견제 수단 자체가 없거든요. 예. 유일한 견제 수단이 탄핵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그런 부분이 좀 상징적 의미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훈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